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어서 단기 매매 증권과 우리가 얘기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에 대한 논리는 자, 유가증권에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뭐 알아맞혀 우리 OX 퀴즈입니다. 자, 유가증권은 재산권에 나타나는 증권으로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자, 우리가 얘기한 지분증권은 주식 같은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채무증권은 우리 국채 같은 걸 얘기합니다. 이게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데 요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지요? 뒤에 배우시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이 공정가치 기말에 있는 시가로 우리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유가증권이 뭐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뭐 빚져서 주식 투자하시고 그러면 이 투자라는 건 남는 돈에서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가증권이라 그러면 재산권에 대한 증서입니다. 자, 그리고 요 재산권의 증서가 뭐가 있냐면 지분증권하고 이제 지분증권을 얘기하면 소유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식 같은 걸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자, 우리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증권은 우리 국채라든지 공채라든지 회사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서 계정 과목을 회계적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이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정할 때 우리는 이제 원래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걸로 나눠요. 크게 기준서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거냐?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기타고요. 그 기타 안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두 가지 여건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잠깐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거다. 일시 보유 목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내가 언제든지 이 주식에 대한 거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주식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장 주식이라고 얘기하죠. 자, 요새는 이제 상장 주식이라는 문제를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 받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여건을 갖추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우리 조금 옛날 말이지만 그 한 마을에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 땅이 많은 사람을 우린 옛날에 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주. 돈 많은 사람들, 만석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우 자꾸 이런 얘기가 라떼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옷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집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죠? 파워가 있으신 분이 아빠인가요? 엄마인가요? 엄마죠. 그죠? 엄마가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누가 군만두 얘기하면 군만두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중대한 영향력, 우리가 아닌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는 내가 만약에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기업인 뭐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땡땡이 S전자라고 얘기했군요. 자, 그래서 내가 소유를 20% 갖고 있어요. 저 강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골프 치고 있습니다. 우주랑 타이거 우주랑 알겠습니까? 자, 1%만 갖고 있어도 대주주라고 얘기합니다. 5%면 대표이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20% 상당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주식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회사에 그래서 이 정도 이상의 지분율을 갖고 계시면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도 아니에요.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에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도 아닙니다. 우리 그러면 얘를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 뭐 유행하는 ETF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장기 펀드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 목적,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산 주식을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얘는 어떤 자산에도 분류를 할 거냐. 얘는 유동자산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얘기한 투자 자산이고요. 장기적 투자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기말의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처음 샀을 때 금액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날 종가입니다.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12월 30일 날 올해 장이 끝났습니다. 주식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주식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맨날 주식 팔고 사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에는 자, 마지막 날 가격을 알고 싶은 거죠. 그걸로 비교해 가지고 내가 남은 주식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를 이제 얘기하시는 게 우리 평가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린 뭐 해야 된다? 공정가액, 시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비교해야 된다. 자, 우리 지분법은 지분법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주식은. 자, 그 다음에 공정가액법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그럼 예외적인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이상해졌어요. 막 요새 막 사태들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거래처가 파산을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공정가액, 지금의 마지막 날 가격으로 12월 30일 날 가격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처음 산 가격으로 우리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가법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자, 이게 주식의 전체의 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도 있다라는 거죠. 채권, 우리가 얘기하는 국채, 공채, 우리 회사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 얘네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만기 때까지 갖고 있을 거냐, 이 채권들을. 그러면 우리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얘를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으로 채권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장기 투자하는 목적으로 국채나 공채를 사시게 되면 매도 가능성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구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자산 분류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자산이고 얘도 똑같습니다. 만기 보유증권도 채권도 우리는 투자자산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산이고요. 기말의 평가 똑같습니다. 공정가액. 자, 근데 예외가 뭐냐면 자,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만기 때까지 갖고 있으면 뭐 주식처럼 요동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그 만기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원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뭐 주식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걸 흔히 얘기하는 상각 후의 원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간단하게 원가법이라고 적은 거고요.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도 똑같이 우리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가법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단기 그중에 이제 회계일급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가장 여러분들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구입하고 기말에 평가하고 처분하는 문제가 회계일급에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뭐 세무이급도 똑같겠지만 자, 그러나 세무이급은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게 요새는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이 조금 치중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뭐 그리고 세무일급이나 아니죠. 세무일급도 나오지만 회계일급에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 단기 매매 증권이 전체 주식 부분이나 채권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단기 시세차익 목적과 시장성이 있는 우리 상장 주식을 샀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얘는 단기 매매주고 유동자산이시고요. 자, 구입 시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구입 시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처리합니다. 원가에 가산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구입 시 재반 비용을 원가에 가산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특히 전산 시험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수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선택을 하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의외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되게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한 주, 뭐, 시험 문제는 뭐 10주, 100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상장 주식을 샀어요. 단기 보유 목적이면 우리 1,000원에 대한 주식 한 주 샀습니다. 자, 현금 나갑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이 돼 있으신 거고요. 자, 수수료는 우리가 밑에 나왔는데 100원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따로 비용 처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현금 1,000원. 자, 수수료 100원은 우리 뭡니까? 보통 예금으로 나갔습니다. 보통 예금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얘는 뭡니까?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고요. 자, 가지고 있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말에 얘 주식을 잘 관리했는지 이해관계자한테 명확하게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그래서 얘는 공정가액 시가법으로 평가한다. 자, 공정가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정가액이 마지막 날에 공정가액이 5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장부가액은 우리가 이게 300원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가액이 올라갔습니다. 이 올라간 만큼의 차액만 기말결산 시에 여러분 결산 분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차액만 분계한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200원,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반대 논리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이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러면 요 차액만큼 지금 100원에 대한 차익이 생깁니다. 그죠? 그 차액만큼 내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줄었어요. 자, 이 줄은 만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자, 이익자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를 하시는 거고요.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결산 시에 우리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자, 팔았을 때 과연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남는 이익에다가 빼든지 아니면 손실이 생겼으면 그 손실 난 금액에 가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일 경우에는 차감, 남은 돈에서 빼라. 손실이면 가산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팔았어요. 또는 팔아서 돈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게 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 처분가액이 500원입니다. 처음에 샀을 때 금액이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3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처분했으니까 나갑니다. 장부가액 300원. 그 다음에 돈은 500원 받으셨어요. 차변에.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500원, 단기 매매증권 300원 나갑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돈을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의 논리는 장부가액이 300원인데 돈은 200원밖에 못 받으셨어요. 그러면 100원만큼에 대한 뭐가 손실이 생깁니다. 이거를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평가이익, 평가손실하고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처분이익은 실제로 회사의 금고에 돈이 들어오신 거고요. 자, 처분손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그 돈만큼 적게 받았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돈이 더 나가게 되는 거죠. 없어진 돈이. 자, 그래서 얘는 기말 결산 시 하는 거고요. 평가는. 처분은 기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와 계산 과목이 틀리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잠깐 점검을 해보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 유가증권에 대한 걸 옳지 않은 것 찾으시라고 했습니다. 재산권을 나타내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다 그랬죠. 단기 매매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한다. 맞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아니라 우리는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을 처리하면 단기순손실이다. 이게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자본이라고 처리하는 건 틀렸습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의 단기 순손익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손익 이익
이익이나 손실을 처리한다. 뭐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맞는 거죠. 처분이에요, 처분. 평가가 아닙니다. 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여기는 3번이 틀리셨어요. 옳지 않은 것 그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건 실제로 상거래상의 어음을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했을 때 요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하세요. 요건 상거래상 채권을 얘기합니다. 매번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사고 팔았을 때 나오는 계산 과목들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권. 우리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세.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 채권, 통합계정사용입니다. 외부에 알릴 때는 반드시 얘를 어떻게 해라? 합쳐서 적어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수치채권이라는 말도 표현을 합니다. 외상 판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품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이에요. 죄송해요.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요걸 이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수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음이 있습니다. 어음은 종류가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자,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 자격증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어음은 우리가 얘기한 약속어음하고 전자어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일정한 금액에 일정한 날에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신용증권, 약속증권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거래되는 쪽지에 쓴 금액을 우리가 제 날짜에 돈을 주고 받자라는 그 신용사이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고 받자라는 그래서 약속증권이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크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약속어음, 전자어음이 있는데 우리는 화너음도 있습니다. 화환어음이라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 분들은 이 화너음에 대한 논리가 나오시는데요. 시험 문제에는 화너음이 나와 본 적이 드뭅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시험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속어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가 아닌 이제 전자로도 요새 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자음에 대한 논리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새 은행에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종이로 쓰지 마시고요. 파일로 보내주는 게 더 간편하고 관리도 잘 되니까 전자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전자음, 약속어음, 흔히 얘기하는 전자음은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자, 발행인이 있고요. 발행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자입니다. 내가 돈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돈 갚아야 되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채무자. 얘는 땡땡이 약속어음, 땡땡이 전자음을 발행했을 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급어음입니다. 대변의 지급어음.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이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별 표시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급어음 붕괴된다라는 논리, 전자음이나 약속어 발음은 대변의 지급어음 잊지 마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 3,000원 사셨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지급어음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지금 상거래입니다. 원재료나 상품을 살 때 어음 발행하면 대변에 뭐라고요? 지급어음이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수취인이 있습니다. 수취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수취인 돈 받을 사람이에요. 돈 받을 사람은 땡땡이 어음을 받겠죠? 채권자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을 받으시면 자 우리가 얘기한 뭐가 됩니까? 얘는 이제 차변에 뭐가 되죠? 받으러 대변에는 아무거나 올 수 있고요. 자, 예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제품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뭐가 됩니까? 받으러.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추심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가서 직접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은행에 뭘 주는 거예요? 위임을 다 줍니다. 니네가 좀 대신해 줘. 야, 그 대신에 내가 수수료 챙겨줄게. 회사 입장에서 이 수수료가 나가는 걸 추심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래서 어음 만기가 되신 경우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어음 받았으니까 대변에 받으러 이제 만기되셔가지고 여기 수수료를 뺀 나머지 게 당좌예금에 입금되셨으니까 당좌예금 들어오신 거고요. 그럼 과연 추심 수수료는 뭐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가 되신다라는 거. 자, 어음을 이제 뭐 하냐면 다른 용도로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어음을 배서 양도합니다. 내가 받을 어음을 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넘겨주는 논리를 우리가 배서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배석칸에 요거를 이제 써서 주시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변에 바드러움이 되시는 거예요. 요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어음을 배서 양도하면 대변에 바드러움. 이렇게 필기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원재료를 사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 양도하신 거예요. 여기는. 자, 그래서 원재료 3,000원이시고요. 대변에 바드러움 3,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신다는 거. 그 다음은 이제 어음을 할인합니다. 자, 어음을 할인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일명 여기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깡이라고 얘기해요. 깡은 좋은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기일 전에 어음대금을 땡겨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할인은 어디 가서 하냐? 은행이에요, 은행. 흔히 얘기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합니다. 자, 매각거래가 있습니다. 자, 매각거래는 우리가 할인료를 줘야 돼요. 돈을 땡겨가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돈을 땡겨가면 그 남은 만기 이전까지의 기간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할인료를 준 건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면 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을 배서 양도하면 우리 대변의 받으러움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할인료가 나오면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 할인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음 금액의 할인료 곱하기 365일 할인 기간 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 일수로 계산하는 문제가 잘 안 내는 편이어서 자, 일수로 계산하게 되면 채점해야 될 대상이 많아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수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월할로 계산한다든지 숫자가 딱 떨어지는 문제를 내요. 근데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나 이쪽 단체에서는 크게 할인료 계산해본 문제가 나온 적이 드뭅니다. 자, 이런 거 있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음을 거래은행에 가서 할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움 되시는 거고 여기 할인료는 매각 거래하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나머지 금액 95,000원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셨고 결론적으로 이 5,000원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차익거래라는 논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할인료는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매각거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중요하시다라는 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여기 이제 이자 비용. 이걸 담보로 해서 우리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이라고 분개를 합니다. 1년 내면 단기 차입금, 1년이 넘어가면 장기 차입금 되시는 거고요. 어음이 부도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부도음과 수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음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거를 부도음과 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변의 부도음과 수표고요. 대변의 받으러 이렇게 처리하신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맞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수치한 어음이 뭐 합니까? 받을 수 없다. 그죠? 받을 수 없으면 자,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 오면 되시는 거고요. 차변에는 부도음과 수표로